자, 이번에는 메뉴바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몇 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컵의 개념을 일단 먼저 설명한 후에 다음에 서페이스 만드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탑 메뉴 부분, 메뉴바에 있는 기능도 좀 미리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서페이스는 기본적인 형상은 뭐 1, 2, 3D 디자인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기본 기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파일 메뉴가 나오죠. 윈도우용 소프트에서는 어느 소프트에서나 다 있는 기본적인 그 메뉴 덩어리죠. 메뉴의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new. 자, 다른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뉴로 하면 선택하면 뭐 다 지금까지 하던 걸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다른 거를 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세팅이 설정되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형상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세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부 지우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알리아스에 지정된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는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와이어라는 폴더 안에 우리가 모델링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열면 됩니다. 한글로 하지 말고 영문으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세이브는 이미 저장된 파일이 있을 경우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장하는 거고, 세이브 에즈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죠. 뭐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히스토리가 일부 차곡차곡 저장되지만은 일단 저장한 후에 나중에 다시 열었을 때는 뒤돌리기가 일단 쉽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기능을 일단 수행해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언두가 잘 먹지 않습니다. 즉 그 언두가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서페이스 만들 때는 대부분 언두가 제한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3D 모델링 할 때는 오류도 많고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마냥 커서가 뺑글뺑글 돌 때는 일단 죽이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리아스는 특히 세이브보다는 하나의 파일을 계속 저장하는 것보다는 세이브 에즈로 계속 숫자를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로 저장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특별한 서페이스를 만드는 때 그때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단계별로 저장해 놓으면 언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리고 뭐 저장하는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보기에는 5분이나 10분 단위로 저장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 밑에 보면 우리 3D CAD 쪽에 항상 있는 임포트,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파일을 받아들일 때 주로 사용하죠. 임포트에 또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리아스 저장 파일을 불러드릴 때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파일, 알리아스 파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데 덮을 때, 아니 불러들여서 일부, 만약에 자동차를 모델링 했을 때 바퀴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 플랜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어떤 화면에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아줄 때,
그 다음에 캔버스는 캔버스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 이 캔버스 사용법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는 현재 선택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만 저장할 때, 그 다음에 래피드 프로타입은 지금 현재 모델링된 데이터를 에스텔 파일, 폴리곤 데이터로 변환해서 저장할 때, 3D 프린팅이나 CG 소프트웨어로 형상 데이터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래피드 프로타입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RP라고 해서 3D 프린터를 말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외국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특별하게 없는데, 일러스트레이터로 팩터 데이터를 옮기는 옵션도 있어요. SV 포맷이나 뭐 이런 거겠죠. 커브 데이터만. 그다음에 뭐 DXF 파일, 특별하게 뭐 밑에 있는 VRM에, 이거는 VR 관련된 웹 3D나 VR 관련된 데이터로 옮길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밖에 뭐 특별히 그 다음에는 뭐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은 중심으로 설명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불러들이거나 외부로 데이터를 보낼 때 엑스포트 엑스포트 기능도 있지만은, 여기 세이브 올 여기 옵션에도 보면은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NX, UGNX, 카티아, PTC, 그 다음에 OBJ 파일도 있고, DWG,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에 보내는 DWG나 DXF 파일 포맷도 있고요. 3D 데이터를 보낼 때, 외부로 보낼 때, 다른 소프트웨어 보낼 때 IGS나 스텝 파일, 이렇게 포맷 자체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세이브 에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옵션 창을 열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천천히 또 해당 기능을 쓰면서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엑시트는 소프트웨어를 종료할 때 세이브 할 거냐 돈 세이브 안 할 거냐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언두, 리두가 있는데, 무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언두가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겼는데 언두를 하면 다시 이번에 치료되죠. 복시는 딜리트 했는데 언두하면 컨트롤 Z 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하지만 밑에 있는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들은 언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언두월 자체적으로 버튼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언두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컷, 카피, 페이스트는 동일합니다. 요도 프로세스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면 중간에 하나가 생기는데, 똑같이 커브나 서페이스 모두 동일하게 두 개가 생성되는데 같은 자리에 그대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같은 자리에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약간 보여지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한번 움직여 보면 알 수가 있죠. 올리니까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duplicate가 copy, paste가 있지만은 duplicate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duplicate는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서브 메뉴에 오브젝트에서 그냥 메뉴만 선택하면 copy, paste하고 동일한 현상으로 방법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위로 옮겨주면 복사가 여러 개가 되죠. 그런데 문제 여기서 duplicate의 가장 막강한 기능은 원하는 방식으로 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오브젝트든지 피벗 중간점, 피벗 포인트가 센터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브젝트,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의 옵션 창을 열면 이렇게 복사하고자 하는 개수, 수량도 정할 수가 있고 방향, 회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개를 저장하는데 X축, 이게 칸이 3개는 항상 보면은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칸이 3개입니다. X축, Y축, Z축이죠. 제 X축으로 100만 옮겨가면서 복사해라. 이렇게 10개의 오브젝트가 X축으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Z 하면 안 되네요, 이건. 네, 컨트롤 Z는 작동을 안 합니다. 딜리트 액티브 해서 지우고, 이번에 다시 듀플리케이트 가서 X축 100, Y축 100으로 복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가 Y축 X, Y, X, Y 계속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럴 때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위로 옮겼다.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옵션을 열어서 리셋 하면 값이 초기 설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지금 한 개를 로테이션 Z축으로 X, Y, Z축이죠. Z축으로 30도씩 회전해서 복사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형상 자체가 30도 제자리에서 들어온 거죠. 피벗 포인트가 가운데 있으니까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시계 방향, 시계처럼 돌고 싶다. 이거 지우고 얘를 중심 센터를 중심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피벗 포인트 중심점을 센터로 옮겨야겠죠. 자, 트랜스폼은 다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피벗 포인트 선택하고 해당 오브젝트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센터 지점의 근처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피벗 중심점이 옮겨졌죠. 그러면 나중에 회전을 시키면 이 중심점이 일로 옮겨졌으니까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겠죠. 회전하면서 한번 복사해 봅시다. 10개를 그러면 Z축 30도씩 돌려가면서 복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하고 상황이 틀리죠. 값은 똑같은데 단순히 중심점만 옮겼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복사의 차이죠.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그룹, 언그룹입니다. 1, 2, 3의 디자인에서도 그룹이 있었죠. 다 따로 객체죠. 다른 별도의 객체입니다. 두 개만 그룹을 해볼게요. 컨트롤 G 그룹하면, 자, 그룹하면 뭔가 변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룹하면 이렇게 중심점이 센터로 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각각 센터 아래쪽에 중심점이 있었는데 그룹을 하면 무조건 중심점으로 옮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얘 그룹된 애들끼리 얘도 그룹을 해볼게요. 3개 그룹이죠. 얘 3개 그룹이죠. 그 얘 3개 그룹을 다시 2개 그룹만 선택해서 그룹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그룹. 그러면 얘 나가 로테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이 그룹을 계속하면 얘도 또 다시 두 개를 또 다시 그룹하면 얘도 또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그룹이 됐죠. 이 오브젝트들끼리의 리스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오브젝트 리스터도 있지만, 그렇죠? 얘는 목록 위주로 보여지지만 SBD라는 게 있습니다. Utilities 안에 SBD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얘들은 모델링 윈도우처럼 똑같이 줌인 줌아웃 합니다. 키도 똑같아요. 펜도 가운데 버튼, Shift와 Alt 키를 누르고 화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은 지금 현재 히에라키, 계층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 또 밑에 있고 또 밑에 있고, 그죠? 종속된 계층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얘는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이 가능해요. 위에 픽, 너싱하고 오브젝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치 요 윈도우 안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는 것처럼 아이콘으로 얘가 서페이스인지 커브인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글씨도 있고요. 또 선택을 합니다. 개별적으로도 선택이 되고 바로 윗 애들만 선택이 되고, 그룹 이제 3개를 그룹한 얘만 선택이 되죠. 다시 누르면 헤어져가 되고 얘만 선택이 되고, 얘 2개의 위에 종속 바로 위 그룹도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가장 위 그룹도 선택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오브젝트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룹을 했으니까 언그룹도 있어야겠죠. 언그룹을 누르면 맨 상위에서 선택 후 언그룹을 하면 바로 2번째까지 언그룹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직전에 그룹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후에 언그룹하면 바로 직전 언그룹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 3개를 다 선택 후 언그룹하면 다 개별 언그룹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즈에 보면은 이 큐브나 콘, 실린더 이런 애들도 그룹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그랬죠. 형상이라고 그랬죠. 실린더, 콘 애들 단박에 알 수 있죠. 콘은 2개의 서페이스가 그룹화된 거고, 실린더도 3개의 서페이스, 박스 큐브도 6개의 서페이스. 그럼 얘도 언그룹이 될까요? 한번 언그룹 해보겠습니다. 네, 언그룹이 됐죠. 개별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꼭 언그룹을 해야지 선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얘는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지만 이 상태, 그룹화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려면은 이 컴포넌트 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컴포넌트 픽으로 선택하면 가장 최소 단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브젝트도 이 SBD 화면에서 선택하면 오브젝트도 최소 단위 선택되지만 이 상태에서는 최소 단위로 선택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컴포넌트 픽으로만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파일과 에디트 메뉴는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액티브. 딜리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오브젝트로 단순하게 지우는 방법은 이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됩니다. 델 키,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델 키. 이 키보드 따라서 안 먹거나 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좀 한글 키일 경우에 안 먹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정확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딜리트 키가 안 먹을 경우에는 이 메뉴에서 딜리트 액티브 선택된 것만 지우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커브로 서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서페이스를 만든 그 히스토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자, 스킨으로 만약에 이 서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현재 녹색이죠. 녹색은 바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있다는 거고,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는 이 서페이스를 만든 그 역사, 이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두도 되고 수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 대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수정 작업을 하면은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지워줘야 돼요. 그럴 때 딜리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지우면 오브젝트나 서페이스를 지운 게 아니라 히스토리만 지우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지워진 서페이스는 이렇게 흰색,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로케이트 컨스트럭션 메타데이트 필요 없고, 딜리트 로케이터즈 아까 다른 영상에 봤던 빗살무늬, 커버처 같은 로케이터즈를 지울 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딜리트 윈도우. 이 윈도우를 지우겠다는 거죠. 딜리트 윈도우. 지웠으니 또 만들어야죠. 레이아웃, 뉴 윈도우. 새로운 윈도우를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딜리트 옆에 레이아웃, all windows. 현재 윈도우에 작업할 윈도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단축키 F5, 6로 직접 움직여도 되고, 6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만약에 뭐가 하나 이상하게 변했다 그러면은 지우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뉴 윈도우즈에서 어떤 화면을 만들 거냐 정하면 되죠. 탑뷰를 방금 지웠으니까 탑뷰 한 다음에 만들면 되고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가 좀 가끔 쓰입니다. 지금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워낙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랬을 때 비지블, 인비지블, 이거는 1, 2, 3 디자인에서 있었죠. 눈,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인비지블을 선택하면 꺼진다. 그 다음에 비지블을 선택하면 켜진다. 요겁니다. 꺼질 때는 한 개씩 끌 수 있지만 켜질 때는 한꺼번에 다 켜져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은 템플레이트. 얘는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모델링 하다가 참조하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템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레이트는 여기 템플레이트와 딤 처리 하라고 선택이 안 됩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회색으로 보이고, 하지만 선택이 안 되니까 아무런 명령을 줄 수가 없죠. 하지만 형상은 봐야 된다. 그럴 경우는 이 템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한번 템플레이트로 바꿔볼게요. 그죠? 자리는 지키고 있고 어떤 형상인지 보이지만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를 다시 얘로 살릴 것이냐 그럴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템플레이트만 선택할 수 있는 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팔레트 메뉴 피게 템플레이트 이겁니다. 템플레이트, 얘는 템플레이트만 쓸 수가 있어요. 템플레이트를 선택하면 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된 후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다시 메뉴로 가서 템플레이트를 다시 한번 실행하면 원래 오리지널 살아있는 서페이스 오브젝트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커브도 다 가능하고 서페이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사실 데이터량이 아주 많으면 필요한 건데 자리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델링 데이터가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툭툭툭 3D 그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듯이 그럴 때 인비지블한 기능도 있지만 이 박스로 변환시켜주면 속도가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전에 느린 컴퓨터 하면은 뭐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몇십 초씩 걸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다시 바운딩 박스로 선택해주면 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주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저번에 했던 것처럼 디아고노스틱 쉐이딩, 이 우측 하단에 디아고노스틱 쉐이딩 요 메뉴를 껐다 켰다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타이틀바, 요 윈도우에 있는 타이틀바를 껐다 켰다. 그다음 윈도우 싱크 F9 키를 누르면 4개 화면이 나오는데 얘를 하나만 줌인 줌아웃하면 다른 3개 화면도 다른 2개 화면도 같이 연동이 돼요. 근데 사실 어떤 쪽에는 확대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윈도우 싱크를 해제해주면 얘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다른 애들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윈도우 연동되는 기능을 끄고 켤 때 윈도우 싱크를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쉐이딩은 나중에 다시 하고, 그다음에 쇼 옵션. 쇼 옵션은 우측 윈도우별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에 똑같이 내용이 있죠. 현재 보여지는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아이스팜, 와이어프레임을 껐다 켰다. 지금 쉐이딩, 모델 가고 고 하면 이렇게 아이스팜 와이어프레임이 꺼집니다. 쉐이딩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파일을 불러드렸는데 이걸 꺼놓은 상태에서 부르면 안 보입니다. 쉐이딩은 최초에 오픈을 하면 꺼져 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으로만 보입니다. 다음에 피봇, 중심점, 요 피봇을 끄거나 켤 때 얘를 세팅을 한 다음에 꼭 고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어쨌든 항목이 있다는 거, 그리드를 껐다 킬 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로바로 선택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건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레이어는 포토샵에도 있고 오토캐드에도 있고 웬만한 그래픽 관련 비주얼 관련된 소프트는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레이어 층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레이어를 쓰려면은 지금 현재 레이어가 안 보입니다. 화면에. 그럴 때 레이어를 쓰려면은 토글 레이어즈를 선택하고,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토글 레이어 바,
이게 레이어 바입니다.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디폴트 레이어 하나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네, 일단 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실제로 대부분 만드는 게 나중에 캔버스 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주로 만드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커브 레이어, 커브들만 따로 만들어 놓은 모아놓는 레이어. 그 중에 만약에 캔버스를 쓴다 그러면 뉴 레이어를 선택하고 뉴 레이어를 선택하면 L1, L2, S3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걸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캔버스를 쓸 경우에는 캔버스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모델을 읽을 거에 또 뉴 레이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서페이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커브 따로, 캔버스 따로, 서페이스 따로. 지금 캔버스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서페이스와 커브가 동시에 존재를 하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서페이스 레이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어사인으로 레이어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다 디폴트 레이어에 들어가 있죠. 현재 따로 레이어를 만들고 작업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서페이스는 어떤 것인가요? 스킨으로 만든 얘, 그 다음에 이 공들, 이 서페이스죠. 서페이스를 선택한 후 서페이스 레이어에서 글씨를 서페이스 레이어 메뉴를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메뉴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메뉴에 있는 어사인을 지정한다는 뜻이죠. 어사인을 해줍니다. 이제 어사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른다 그럴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은 또 옆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서 꺼줍니다.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지정된 오브젝트들도 꺼지죠. 그럼 지금 서페이스는 꺼졌으니까 커브만 남았죠. 자, 커브만 선택해서 다시 커브에 어사인 해줍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꺼보면 다 꺼지죠. 캔버스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서페이스만 킨다 그러면 이렇게 커브는 꺼지고 서페이스만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의 설정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피어와 스킨 서페이스를 나눠서 한번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서페이스 1으로 수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 서페이스 2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킨으로 만든 서페이스는 지금 서페이스 1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스킨 외에 스피어들만, 공들만 선택합니다. 얘를 다시 여기에 지정해 줍니다. 공을 꺼보면 공들만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픽 오브젝트, 여기에 설정된 지정된 오브젝트들만 선택하고 싶으면 픽 오브젝트, 그 다음에 비지블 해제하면 언비지블이 되죠. 아까 사각형에 불렀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옆에 사각형을 비지블로 다시 한 후에 누르면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의 색상, 라인, 와이어프레임의 색상,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용할 수도 있는데 워낙 그 알리아스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색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헷갈리고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잘 안 씁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색상은 잘 안 씁니다. 시미트리는 좀 이따가 생각하고, 픽업은 현재 작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를 inactive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어두운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됩니다. 마치 템플레이트화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선택적으로 빔 처리로 잠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작업할 때 되게 편하겠죠. 이 서페이스 작업하고 있으면 얘네들 복잡하니까 잠시 이렇게 꺼두면 보이기도 다 보이면서 선택도 안 되고 참 좋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 1에 가서 시미트리. 자, 시미트리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주로 대부분 모델링 할 때 보면 좌우 대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리아스에서 모델링 할 때 특히 이 좌우 대칭일 경우에는 이 반쪽만 모델링 합니다. 작업 시간도 있고 나중에 미러링해서 복사하면 되고, 여기 에디트 메뉴에 duplicate에 있는 미러가 바로 반대편을 복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 모델링 한 후에 반대편에 복사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 시간이 그렇다고 반으로 뚝 주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도 됩니다. 클릭 한번 더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시미트리는 복사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아이소팜이 보이는데 화면상의 가상의 형상입니다. 작업할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끄면은 바로 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미러링된 현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모델링을 만약에 마우스나 이런 좌우대칭 그 형상을 모델링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반쪽만 보면서 전체 형상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미트리를 켜주면 이쪽만 작업하더라도 이쪽도 같이 보여주니까 전체적인 윤곽이나 형상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꺼버리면 금방 또 다시 꺼지니까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별로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시미트리를 켜진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넘길 때는 저장하는 방법이나 소프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duplicate드 미러링으로 복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편. 지금 현재는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xport로 active as, export, save as에서 다른 데이터로 보낼 때 IGS 스텝으로 아니면 STL로 바꿀 때는 이런 상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미트리로 그냥 하면 반쪽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캔버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캔버스라는 것은 3D 모델링 하면 사실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모델링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전부터 모델링 하면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스케치나 이미지를 화면에 밑에다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형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 이미지, 스캔 받은 이미지든 아니면 직접 디지털 와컴 태블릿으로 작성한 스케치든 페인트 기능으로 만든 스케치든 이미지를 밑에다 깔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옆에 팔레트에 보면 알리아스 페인트에서 스케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위해서는 태블릿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스케치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죠.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펜으로 복사지에 외곽 라인만 대략 자기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서 사진을 찍어서 깔고 모델링을 일단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동차 그림을 만약에 캔버스화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런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진 그림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좋죠.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오토데스크, 내 문서의 오토데스크에 알리아스,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그 다음에 데모에 픽스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찾기 쉽습니다. 알리아스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검색하는 것이 바로 저 픽스 폴더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프론트라는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모든 뷰에서 저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탑, 프론트, 사이드 이 정도니까 일단 가능한 뷰는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스트하게 딱 똑같이 사이즈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알리아스에서 다시 맞춰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탑 뷰에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전체 화면을 만들고 해도 되고, 자, 탑 뷰를 먼저 선택합니다. 지금 현재 탑 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임포트에 보면 파일의 임포트에 캔버스 이미지에 옵션 창을 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always create new canvas라는 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러드릴 때마다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캔버스가 있어야지 각 방향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맨 먼저 위에서 고 버튼을 누르고 아까 저장한 폴더 혹시 사용자 이름으로 개인 폴더 안에 경로가 지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한 폴더를 찾아갑니다. 아까 문서 밑에 오토데스크 밑에 알리아스 밑에 유저 데이터 밑에 데모 밑에 픽스에 저장을 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jpg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폴더가 지정되어 있거나 한글로 된 폴더일 경우에는 불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캔버스에 가서 탑 뷰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오죠. 일단 이미지가 불러들여 오면 사이즈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사이즈 조절은 일반 오브젝트처럼 캔버스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100% 비주얼 비트맵으로 들러왔어요. 그래서 너무 밑에 그리드 안 보이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 컨트롤 판넬에 보면 트랜스파런시, 디스플레이 밑에 디스플레이 탭에 트랜스파런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캔버스 항목을 찾아서 약간 투명도를 높여줍니다. 한 0.5 정도. 이렇게 하면은 밑에 그리드도 보이고, 특히 나중에 커브를 작업할 때 커브를 2위에 이렇게 만들 때 커브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커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 트랜스퍼런시를 최대한 가능하면 많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탑뷰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사이드 뷰에서 사이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레프트 사이드에서 임포트 캔버스 이미지 사이드를 불러옵니다. 탑뷰가 선택이 됐나 봅니다. 아니면 옵션을 잘못 선택했거나. 다시 여기 체크가 안되면 계속 탑뷰에서 불러들여 오겠죠. 이렇게 사이드 뷰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고 버튼을 누르서 사이드를 불러옵니다. 그럼 현재 뷰에서보다 좀 크게 나옵니다.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확대를 했으니까 확대된 것보다 더 커지니까 저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많이. 트랜스퍼런시가 지금 현재 다 크기 조정이 안 됐는데 많이 줬으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바닥 무브로 바닥을 기준 삼아 바퀴의 밑면을 중심 센터 지점에 놓을 건지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 같으면 자동차의 밑면을 센터 라인에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뷰는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죠. 센터 라인이 아니니까, 비트맵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 화면에서 눈대중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스케치로 내가 만든 비트맵 이미지라면 사이즈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백뷰 모드에서 버트 캔버스 마찬가지로 체크되어 있나 보고 주로 프론트 이미지를 불러드리죠. 프론트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좀 줄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치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캔버스 투명도를 조금 낮춥니다. 조금 줄이는 게 좋겠네요. 뭐 정확하게 하려면 뭐 얼마든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대략 컨셉 모델링이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 이를 맞추는 데 너무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래 바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 놓을 건지 요 뒷 앞면은 조금 뒤쪽으로 좀 뺐어요. 이것도 여기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여기 중간에 센터에 놓으면 잘 안 보이고 불편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얘도 만약에 본인이 작업할 때 불편할 것 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외곽 라인,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면 라인만 따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 얘를 쭉 따라가면서 이쪽 라인 사이드 뷰에서도 맞춰보고 대략적인 비율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스케치로 한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도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정확한 거지, 스케치
스케치 작업을 한 걸 밑에다 깔고 한다 그러면은 더 부정하겠죠. 실 2D로 작업한 거를 3D로 전환했을 때 그 어색함, 또 다른 이미지, 다른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갭이. 그래서 3D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이 스케치를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작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걸 갖다가 모델링하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어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뉴 레이어하고 여기를 캔버스로 바꿔주고, 얘들을 전부 선택 후에 다른 좀 더 있네요. 전부 선택한 후에 여기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 레이어 만들고, 얘를 딤 처리 해주는 게 아니라 unpickable, inactive를 해주면 캔버스는 선택이 안 되고 커브 작업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캔버스 투명도는 원하는 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액티브를 하더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